결국 이 전쟁이 터진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완충지대로 유지하겠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적을 만든 겁니다.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급으로 급락했다. 이렇게 평가를 당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지중해 전쟁사 저자시죠. 김시열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러시아가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정말 대부분의 전문가들 예상했는데 네. 터져서 깜짝 놀란 어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근데 이 러시아가 나토에 대해서 전략적 약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결국 전쟁으로 연결된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나토는 서유럽하고 미국의 동맹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미국 한 나라만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토에 대해서 러시아는 절대적 약자라고 느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발트 3국이 있죠. 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나라가 나토를 가입했죠.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습니다. 아마 수백 킬로미터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의 MD 시스템이 이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핵 억지력에 대해서 이제 나토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간주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이제 조지아 장미혁명, 그리고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 그리고 키르기스탄의 튤립 혁명, 이런 이제 일련의 색깔 혁명의 배후에 서방의 지원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러시아로 볼 때는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간주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인식하에서 러시아가 이제 마지노선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완충지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볼 때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이 전쟁이 터진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완충지대로 유지하겠다. 그런 각하를 강제하기 위해서 전쟁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러시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가 되면은 나토에 완전히 그냥 포위당하는 거죠. 포위당하는. 네, 그러니까 좀 절박감을 느꼈을 수 있다. 완충지대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러시아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지만 오히려 또 서구 국가들의 어떤 뭐라 그러죠? 경각심을 좀 일으켜서 맞습니다. 지금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예, 지금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를 가입했는데 두 나라 다 오랜 기간 중립국이었어요. 아, 중립국이었.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전쟁 때문에 그 여파로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 거고, 특히 이제 핀란드는 러시아하고 1300km 넘는 그 국경선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길이의 그 국경을 접하는 핀란드로서는 이 침략적인 성향을 띠는 러시아에 대해서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핀란드는 과거에 보면 외교 안보 면에서 소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소위 핀란드화라 그러죠. 핀란다이제이션. 그런 중립 도선을 채택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지니까 자기 같은 회색지대 국가, 중립 성향이 있는 그런 국가들이 강대국의 침략에 오히려 더 취약하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된 거예요. 네. 예. 실제로 우리가 국제 정치학 교과서를 공부해 보시면요, 이 핀란드 같은 이제 이 대결한 상충 지역에 끼인 이런 국가들은 유일한 생존 전략이 외적 균형 전략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이런 끼어있는 국가들은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인데 단독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강력한 국가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외적 균형 전략이고,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나토 가입에 대해서 이제 국민 지지율이 러우 전쟁 전에는 20에서 30%대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무려 70에서 80%대까지 상승해버립니다. 네. 이건 이제 핀란드 국민들이 아주 날카롭게 이런 상황 인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토 조항을 보시면요,
5조에 그 어떤 가입 회원 국가가 무력 침공을 당하게 되면 이것을 전체 회원국의 침공으로 간주한다. 네. 이 집단 방위 조항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나토 가입의 매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완충지대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일으킨 전쟁.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도 있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핀란드라든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포위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예. 나토의 그 접경 지역이 훨씬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예. 대실패를 한 거죠. 아 그렇다면 예. 러시아는 실패한 것이다. 맞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에서 사실상의 어떤 승리 효과를 얻는다면 그래서 지금 점령한 지역을 그대로 가져간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전략적 실패로 봐야 되나요? 아니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로 남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종전 협상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그 무장을 줄이는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완충지대로 계속 기능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힘이 딸려서 졌다 해도 예. 적국으로 상정하고 또 뭔가 준비를 할 수밖에 그럼요. 없죠. 지금 원한이 사무쳐서 네. 어마어마한 지금 보복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적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푸틴의 결정, 사실상 이 러시아는 뭐 그 독재 국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푸틴의 결정이라고 봐야 되고 이거는 그럼 군사 실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어마어마한 전략적 실패죠. 전쟁 목적을 완전히 달성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핀란드까지 완충지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략적 실패고 거의 비극적인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의 장기적인 그 안보나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전쟁이 해서 제일 크게 이제 벌어진 그 영향은 나토가 원래 이제 냉전 이후에 표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토가 새로 부활했다. 심지어 최근에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군사비 지출을 GDP의 5%로 합의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토가 이제 확장까지 했기 때문에 러시아 턱밑까지 이제 더 진출한 거죠.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발트해가 이 나토의 호수로 전락해 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스웨덴과 핀란드가 중립 위치에서 나토로 가입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러시아 측면에서 보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이 도시하고 콜라 반도라는 핀란드에 붙어 있는 그 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돼 버린 거예요. 네. 이것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러시아로서는 거의 지정학적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원래 완충지대로 유지돼야 되는 건데 영구적인 적대국화가 된 거예요. 이제 거의 뭐 불구 대천의 원수처럼 된 그렇죠. 겁니다. 원수가 예.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3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재래식 그 군사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소모됐습니다. 네. 러시아로서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그 무기들을 까보니까요. 주로 서방의 반도체들이 꼽혀져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서방 제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서방으로부터 이런 러시아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급이 차단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 과거의 재래식 군사력 수준으로 복원하려면 뭐 수십 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러시아는 앞으로 재래식 무기가 약해진 상태에서 주변 나라들한테는 이제 핵무기로 위협하는 그런 핵 의존 경향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위험 국가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방 관계가 단절됐거든요. 거의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결국 러시아는 중국에 종속되는 그런 관계가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건 우크라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나 그다음에 군사력과 관련된 어려움도 있지만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 네. 이게 땅을 일부 뺏었다 하더라도 이 완충지대가 완전히 아니게 적이 된 되버렸기 거죠.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큰 뼈아픈 그 실패라고 근데 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예. 그 공산국가 아니면 예. 뭐 러시아 같은 이런 독재 국가들이 서방 세계를 먼저 성공을 할 수 있어도 서방 세계가 먼저 성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러시아나 유럽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고요. 아, 그래요? 예, 러시아는 이제 유럽으로부터 2번의 심각한 침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침공한 게 아니고 서유럽이 침공했다고. 서유럽이. 네, 그래서 1812년에 나폴레옹이 이제 모스크바를 진격한 사실 아실 거고요. 네. 1941년에 히틀러가 수백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전격전으로 소련을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 2번의 역사적 경험에서 러시아가 자신의 그 광활한 영토, 소위 완충지대를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이제 전략적 깊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유인하고 혹독한 겨울과 보급선 차단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서 격퇴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네. 자, 이것은 이제 러시아로서는 역사를 통해서 완충지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 느낀 사건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런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러시아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뭐 약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본이 재무장한다, 뭐 군사가 그 군대가 부활한다, 만약 이런다고 하면 혹은 핵을 갖는다 이런다 그러면 엄청난 경기를 일으키겠죠. 이건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일본의 침공을 받은. 근데 우리는 좀 다른 게 우리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아, 완충지대가. 완충지대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이제 과거 성 개념으로 보면 해자가 있는 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 이 그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이제 상륙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런 완충지대가 있음에도 우리는 어쨌든 그러나 일본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럴지언데 네. 지금 이 러시아는 이거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에 뭐 10배 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더 할 수 예, 있겠군요. 더 바로 그냥 들어오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건데 이게 전쟁에서 뭐 협상에서 뭐 종전 협상이 됐든 휴전 협상이 됐든 이긴다 해도 예. 이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이긴 게 아닙니다. 엄청난 그 실책을 한 것인데 이 예.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뭐 대책이 있나요? 지금 이 과거 같은 그런 이제 완충지대를 러시아가 원하는 완충지대의 완전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유일하게 좀 러시아로서 해볼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지금 유일한 완충지대로 벨라루스를 꼽을 수 있거든요. 네. 벨라루스를 사실상 이제 군사적으로 속국을 만들어서 전략적 깊이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술 핵무기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 그런 것 전략 자산을 벨라루스에 영구 배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벨라루스하고 칼리닝그라드가 있거든요. 칼리닝그라드. 네. 그게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영토인데 떨어져 있습니다. 유럽 쪽에. 그러다 보니까 벨라루스하고 칼리닝그라드 사이에 이제 수바우키 혈항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폴란드하고 이제 리투아니아 국경지대에 있는 혈항인데 이쪽을 아마 이제 차지하려고 그걸 차지하게 되면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가 그냥 연결되거든요. 그런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이 러시아로서는 서방 세계가 자신들을 이제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비서구권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해서 자신의 유리하게 좀 균형을 도모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실제로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고요. 오히려 서방이 차단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그 경제적, 기술적 종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러시아가 전략적인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나냐, 뭐 어떤 조건으로 끝나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러시아는요, 새로운 밥줄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수십 년간 러시아는 유럽에 대해서 석유, 가스, 에너지를 판매함으로써 먹고 살았던 그런 국가거든요. 근데 유럽 시장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운 밥줄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 유럽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는 것이 지금 현재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당면 국가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능하려면 유럽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은요 많지 않습니다. 규모가 그 정도 되는 게. 근데 중국에 이제 의사타진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시베리아 힘2라는 가스관 이제 추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이 될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주로 동아시아 시장 이쪽이 이제 유일한 대체 시장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것은 이제 서방이라는 개념을 러시아로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서방은 유럽과 미국이 합친 개념인데 네. 유럽과 미국을 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아.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적대적 관계가 쉽게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은 좀 다른 것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네. 자신의 제일 중요한 국가 목표가 뭘까요? 지금 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그 자국 이기주의라고 요새 다 표현하는 그러니까 예. 자기 포스트 아메리카 아닙니까? 아, 뭐 그거는 이제 자국민들한테 하는 그런 주장이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롭게 벌어지는 미중 냉전에서 네.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다. 아, 글로벌 그 전략 목표가. 예, 글로벌 전략 목표가. 네. 자, 그러면 중국을 제압하려면요. 과거의 미소 냉전에서 소련을 미국이 어떻게 제압했냐 하면 그 소위 소련과 중공 사이에 국경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닉슨 키신저 라인에서 이제 그 소련 품에 있는 중공을 떼어냅니다. 미국 네. 품으로. 그래서 이제 전략적 구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소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조야에서는요 트럼프가 영 닉슨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버스 닉슨 스트래티지라고 그러는데요. 자, 과거에 닉슨이 소련 품에서 중공을 떼어내서 네. 미국 품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번에는 중국 품에 러시아를 떼어내서 미국 품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야 이제 미중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트럼프도 아마 이런 전략을 구사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 러시아로서는 과거에 유럽 중심의 국가였지만 유럽과 이제 적대적 관계가 고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동아시아 시장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네. 근데 미국 역시 또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대야 되니까 그렇죠. 두 나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수습하고 돌파하는 전략은 동방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제 유럽에서 동방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하고의 경제 협력,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또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엄청난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기회라는 게, 근데 어쨌든 이제까지 서구 사회, 뭐 거기에는 이제 미국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분리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예, 맞습니다. 예. 워낙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불안감, 공산 국가는 아니지만 독재 국가에 대한 그 이미지, 예. 그 투자했을 때 거기 바로 다 뭐 현대차니 뭐니 다 그냥 날아가는 걸 봤잖아요. 공장 시설이라든가 예.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경제 협력이 정말 큰 기회가 올 것인가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좀 불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요? 예. 그럼 요것은 러시아하고의 그 경제 협력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좀 예, 그 좀 뒷시간에서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예. 어쨌든 요 상황 때문에 이제 서구와는 이제 원수지간이 됐다. 예. 불신관계가 더 커졌다 했는데 예. 어쨌든 이 불리한 러시아의 입지 예. 상황 예. 이것을 일단 서유럽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어떤 식으로 이 나토는 이 상황을 활용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 유럽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장기적인 우위를 선점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중립 국가, 회색 지대라고 하죠. 이런 지역을 나토화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의 적대적 세력으로 바뀐 이 지역들이 러시아 북서부를 압박하는 쪽으로 활용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정학적으로는 이제 그 유럽의 북쪽 바다가 발트해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남쪽 바다는 흑해예요. 이 발트해와 흑해를 거의 나토의 내해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발트해 같은 경우는 칼리닝그라드를 고립시키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이번에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활동을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해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에 계속적으로 나토가 정보나 무기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 흑해 함대를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하는 포인트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가 재래식 부서 자산이 엄청난 소모가 됐기 때문에 이게 복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힘의 공백기를 이 나토가 러시아를 압도할
군사 체제를 구축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그 전략을 보시면 과거의 동유럽이 이제 그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유사시에 미군이 정원될 때까지 그냥 버티는 방어 개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앞으로 바뀌는 개념은 우리가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이 러시아 접경 지역에 나토의 병력하고 장비를 영구적으로 전진 배치하는 전방 방어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군사비 지출을 유럽 같은 경우는 GDP 5%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제 미래의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F-35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한다든지 또 첨단 방공 시스템 그리고 특히 AI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 이런 차세대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데 아마 박차를 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에 고립된 그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서 이 나토는 이제 러시아보다는 그 미래 군사 기술, 첨단 기술의 격차를 확 벌리려고 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이제 이 러우 전쟁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유럽을 상대로 에너지를 판매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네. 이런 시장이 완벽하게 복원은 불가능하다. 복원된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된 수준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예. 또 어쨌든 실패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푸틴의 어떤 정치적 입지 이것도 좀 곤란해질 것 같은데 사회 구조, 이 러시아의 그 변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예, 지금 현재 전시 중인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는 국가가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는 전시 케인즈주의 모델을 가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정부가 거의 국방 예산을 최소 GDP의 6% 이상 투입시키고 네. 군수공장을 24시간 가동시킵니다. 그러니까 군수산업이 일자리가 넘쳐나요. 그리고 노동자 임금이 급등을 하고 네. 실업률은 사상 최저입니다. 그리고 특정 계층은 오히려 소득이 증가가 되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현상은 완전히 인위적인 호황에 불과하고요. 자, 러시아 정부는 이 전쟁이라는 단일 목적에만 국가 재정을 투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의료, 인프라 이런 민간 부분하고 미래 투자는 전무한 형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전후에 거대한 그 군산 복합 산업이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다.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대규모 실업과 경제 침체가 불가피해질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의 그 기준금리가 20% 가까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우선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후에는 아주 굉장히 내리막을 걸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서방의 제재는 계속 있을 것이고, 그나마 지금까지 이제 계속 도움을 줬던 중국과 인도가 있죠. 예, 원유를 맞습니다. 사가지고 갔던. 예. 근데 여기도 사실상 경쟁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국가는 아니다라는 러시아 내부의 어떤 반응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할까요? 이 역학 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는 중국하고 완벽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경선을 너무 많이 접하고 있어요. 아.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까운 나라가 완벽한 동맹 관계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 서방 세계가 이제 거의 러시아랑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러시아가 살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중국과 인도인데 중국과 인도가 이제 일종의 생명줄 같은 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러시아의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어요. 네. 자, 어떤 점이 그러냐면 그 에너지를 살 때도 거의 절반 이하 할인 가격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서방 같은 경우는 국제 시세대로 사주는 세력인데 네.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산 공산품을 또 막 수출하고 또 에너지 사주니까 지금 러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중국입니다. 중국. 네. 그래서 거의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급으로 급락했다. 이렇게 평가를 당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이제 불리한 일이 발생하는데 자, 중앙아시아라는 곳은 거의 러시아의 앞마당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러시아를 지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중국 경제력에 중앙아시아가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패권이
중앙아시아의 패권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신의 국가 이익 기준으로 철저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네. 이념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지금 부분적으로는 러시아의 경제적 활로를 뭐 일부 제공하지만 중국 같이 뭐 반서방 동맹 이런 식으로 뭐 같이 연대하자 이런 거에서는 무관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러시아는 서방이 이제 관계 단절되다 보니까 러시아 외교 무게 중심이 아시아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완전히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국익에 발이 묶이고 네. 또 인도를 비롯한 나라들은 실용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영향력이 극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그 수동적 입장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유일한 활로라고 한다면 서방을 과거처럼 한 세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극동. 네. 극동은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쪽이죠. 그렇게 분리해서 유럽하고는 뭐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립하지만 미국하고 극동하고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이제까지는 상당히 그 강대국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왔었고 미중과 맞먹는 하나의 파트너로 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위상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는 뭐 강대국이라고 불릴 수가 없고 아까 말대로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주니어 파트너급으로 그런 종속 국가처럼 돼버렸죠. 네. 이걸 탈피하고 싶을 겁니다, 러시아로서. 그렇군요. 그 방법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극동, 그러니까 우리나 일본 동아시아 같은 쪽으로 네. 동방 정책을 해서 그걸 성사시키는 것이 유일한 활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경제 정책들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